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머니24 헤드라인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21일부터 양일간 올 처음으로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2%대 물가 상승 목표 정책을 논의합니다. 브라질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연례회의인 이른바 다보스 포럼이 우리 시각으로 23일 새벽 2시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립니다. SK텔레콤과 KT가 아이폰5의 고품질 음성 통화 기능인 와이드밴드 기능을 지원합니다. 퀄컴이 펜텍에 2,300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지만 경영에는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은행의 카드 부문 분할로 카드업계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월 22일 화요일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새 임기를 맞이한 미국 오바마 정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마 정부 재정 절벽의 위기를 가까스로 피했지만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이슈를 안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정부가 안고 있는 과제와 대안 무엇인지, 우리 경제에 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세계경영연구원의 홍병각 고문과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새해부터 달라지는 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에 발맞춘 절세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우리 기업들이 알아둬야 할 변화는 무엇인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2부도 글로벌 마감 시황으로 출발합니다. 김하빈 외신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빈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21일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를 살펴보면 나스닥 지수는 약세를 보였지만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 주요 기업 실적과 주요 경제 지표들의 결과가 지수에 영향을 끼칠 텐데요. 지난주 뉴욕 증시 마감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입니다. 0.39% 상승한 13,60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S&P 500 지수도 역시 0.3%의 상승률 보이면서 1,480대에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0.04% 밀리면서 3,10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유럽은 어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는 미국발 훈풍과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서 은행에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유럽 안정화기구가 약 5천억 유로의 지원금을 각국 은행에 지원하는 시기와 방법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유럽 증시 자세한 마감 지수 보겠습니다. 영국 FTSE 지수 0.43% 상승한 6,100선에서 거래 마쳤고요. 독일 닥스 지수 0.61% 상승하면서 7,748.86에 거래 마쳤습니다. 프랑스 캬크 지수 0.57% 상승한 3,700선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아시아 가보겠습니다. 어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관망세와 엔화 강세가 일본 증시 지수에 부담을 주었는데요. 중국 증시는 지난주 발표됐던 국내 총생산인 GDP 호조와 더불어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차이나반케가 비주식 시장에서 홍콩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발표 이후 10%나 급등했습니다. 또한 선박회사인 차이나 쇼핑 컨테이너 라인도 2010년 이후 최고점으로 올랐습니다. 자세한 아시아 마감지수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 1.52% 밀렸습니다. 1747.74 기록했고요. 중국 상해종합지수 0.48% 오른 2328.22에 거래 마쳤습니다. 홍콩항생지수 0.05% 소폭 밀리면서 23,590.91에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보겠습니다. 어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 7거래일 만에 1,060원대로 올랐는데요. 지난 거래일보다 5.7원 오른 1,062.9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김하빈 캐스터 수고 많았습니다. 지수 중심으로 글로벌 마감 시황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머니국의 정영석 기자 전화 연결해서 관련 내용 좀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석 기자. 네, 머니국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마틴 루터킹 데이로 장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이 재정 부채 한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와 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면서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정치권이 재정 절벽 협상에 돌입한 가운데 하원은 이번 주부터 정부 부채 한도 하상안을 석 달간 잠정 증액하는 법안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는 이미 지난해 한도를 넘어 특별조치로 2천억 달러를 임시로 조달한 상태인데요. 이마저도 다음 달이면 다 소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다시 3개월간 증액하는 법안을 다루기로 한 것인데요. 켄터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3개월 정도의 여유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부채 한도의 임시 증액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유럽 증시의 호재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지난밤 열렸는데요. 아직 회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번 회의에서 5천억 유로 규모의 유로 안정화 기금 출범 시기를 논의하고 또 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실은행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그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편 국제유가가 4개월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2개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보다 51센트 하락한 95.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또 런던 국제거래소 선물시장에서도 북해산 브렌트유 3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18센트 내리면서 배럴당 111달러 71 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재정 부채 한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과 그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에 따른 기대감이 국제 유가에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글로벌 시황 마감이었습니다. 네, 정영석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올 들어 처음 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물가 상승 2% 목표로 정책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일본 중앙은행이 이틀간 일정으로 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고 물가 상승 목표 정책 도입에 대한 결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2% 물가 상승 목표제 도입 등 정부와의 연계 강화 내용을 담은 공동문서에 서명할 전망입니다. 브라질이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낮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여러 기관들의 분석 자료를 종합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3.19%로 나왔고 물가 상승률은 5.65%로 예상됐습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지난 15일 첫 통화정책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7.25%로 동결했습니다. 올해로 43회를 맞이하는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가 우리 시각으로 수요일 23일 새벽 2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립니다. 50여 개국 세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세계 경제 현안을 논의하죠. 정영석 기자가 관련 내용 살펴봅니다. 다보스 포럼으로 더 잘 알려진 세계 경제 포럼의 연례 회의가 닷새 일정으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립니다. 글로벌 경제가 활력을 잃은 가운데 이번 회의의 주제는 불굴의 역동성입니다. 23일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의 연설을 시작으로 글로벌 재정 문제, 금융 시스템, 헬스케어 등 다양한 주제로 글로벌 경제를 진단합니다. 슈밥 회장은 이번 회의에 대해 쉽게 꺾이지 않는다는 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을 갖추는 것을 뜻한다며 갑작스러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올해도 회의 내용이 인터넷으로 생중계되고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포럼이 진행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해 김용 세계은행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도 국제통화기금 총재, 마리오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 등 글로벌 리더들이 다보스에 방문합니다. 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 등 50여 개국의 지도자들도 함께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와 이인재 특사,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그리고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합니다. 올해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지 기대됩니다. M머니 정영석입니다. 네, 다보스 포럼의 창시자인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인터뷰를 통해 불평등이 글로벌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큰 요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슈밥 회장은 다보스 포럼 개최에 앞서 CNBC와 인터뷰에서
세계에는 너무 큰 격차가 있고 우리는 좀 더 포괄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청년층 고실업이 계속된다면 우리 글로벌 사회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의 게임 규제 움직임에 최근 게임 업체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약세 흐름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최은진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8일 온라인 게임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셧다운제 적용 시간이 확대되고 게임 업체들은 매출액의 1%가량을 게임 중독 부담금으로 내야 합니다. 게임 업계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주요 게임 업체의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장 전문가들은 규제안의 실효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게임 업체 반발이 심해 시행될지 미지수라고 말합니다. 규제안 자체가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시행될지 여부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IT나 게임 산업 육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서 전문가들은 국내보다는 해외 진출을 강화하는 게임 업체들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게임 산업의 대부분 이제 글로벌에서 승부를 내야 된다고는 해외 쪽에서 얼마나 끌어올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NC소프트는 일본 게임 업체와 손잡고 리니지를 일본에 선보일 계획이고 YD 온라인은 중국 진출에 박차를 가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주요 게임 업체들 역시 해외 시장 강화 움직임에 편승하고 있습니다. 규제라는 덫에 발목 잡힌 게임 업체들,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해외 시장 공략 움직임은 앞으로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M머니 최현진입니다. SK텔레콤과 KT는 애플 아이폰 5의 고음질 음성 통화 기능인 와이드밴드 오디오를 오늘부터 네트워크에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와이드밴드 오디오는 LTE의 고음질 음성 통화인 보이스 LTE와 같은 수준의 통화 품질을 3세대 통신망에서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아이폰 5뿐만 아니라 소니 에릭슨, 엑스페리아 아크 등 3G 스마트폰과 갤럭시 S3 LTE 출시된 LTE 스마트폰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SK텔레콤 가입자 간과 KT 가입자 간 와이드밴드 오디오 음성 통화만 지원되고 타사 가입자 간 호환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미국 모바일 반도체 업체인 퀄컴이 국내 스마트폰 생산업체 펜텍의 최대 주주로 올랐습니다. 펜텍은 퀄컴이 2,3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45억 원을 투자해 자사 신주 5,200만 주를 3자 배정 방식으로 인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 이전에도 지분 11.46%로 2대 주주였던 퀄컴은 신주를 인수하면서 보유 지분이 13.49%로 늘어 기존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보다 지분이 더 많아집니다. 퀄컴은 최대 주주가 되더라도 이사회에 참여하지 않는 등 펜텍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행계 카드사의 잇따른 분사로 카드업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카드업계는 물론이고 자본시장 모두 환영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김유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주 우리은행의 카드사업 분사를 승인했습니다. 세 번째, 은행계 카드사의 독립입니다. 전업계 카드사로 바뀌면 독립적인 영업, 재무 구조를 갖추게 되면서 시장 점유율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사들의 과당 경쟁을 막겠다고 공언해온 금융당국이 오히려 시장 경쟁을 촉발시킨 겁니다. 카드사들이 수익 올리기도 쉽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당국에서 카드 분사 시켜주면 이거 그냥 과당 경쟁하라고 등 떠미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최근 들어서는 자본시장 쪽에서도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 카드업계의 만기 도래 채권은 20조 원에 달하는데 여신 전문회사 채권 발행 증가로 수급시장이 나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NH농협은행과 KDB산업은행도 신용카드 분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경쟁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향후 여전체 수급은 다소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회사치 대비해서 수요가 다소 부진할 걸로 보여지고요. 우리카드 분사 및 다른 은행카드들 분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여전체 수급은 작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드업계의 과당 경쟁을 제한하겠다면서도 분사를 잇따라 승인하는 금융당국의 이중적 태도에 카드는 물론 자본시장의 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M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다음 달 분양 예정인 아파트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단지는 아무래도 대치동의 재건축 아파트 같습니다. 과연 분양이 잘 될지 장남식 기자가 살펴봅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이 아파트는 다음 달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지가 좋은 데다 일반 분양 물량의 경우 5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의 중소형으로 구성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분양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3.3제곱미터당 3,100만 원에서 3,200만 원 선으로 다소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분양이 잘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다 이미 시장에 조합원들의 입주권 물량이 매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분양가 대비 저렴한 메리트를 가진 입주권 물량이 시장에 조금 있습니다. 다만 조합원의 입주권은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으로 분양가를 나눠낼 수 있는 일반 분양과는 달리 목돈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목돈이 부담스러운 수요자들은 일반 분양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대치동의 경우 워낙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 분양가가 다소 비싸도 청약률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울지하철 3호선과 분당선이 모두 이용이 가능하며 대치동 학원감이 유명 학군이 밀집해 입지 여건이 이미 뛰어난 지역입니다.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가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릴 불씨가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M머니 장남식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기준의 여보세요. 네, 출근 준비 잘하고 계시죠? 현재 시간 7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들어온 주요 외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규 캐스터. 안녕하십니까. 외신 브리핑 김원규입니다. 얼마 전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던 중국이 변화하고 있다는 기사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것일까요? 블룸버그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노동 가능 인구는 약 9억 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년보다 대략 300만 명이 줄어든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노동 가능 인구란 법적으로 노동이 가능한 연령대를 지칭하는 말로 15세 이상에서 59세 이하 인구 중 실제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인구를 의미합니다. 중국 국가통계국 국장은 이날 중국 내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든 것은 오랜만에 있는 일이며 앞으로 2030년까지 노동 가능 인구는 서서히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노동 가능 인구가 줄어든 것일까요? 전문가들은 그 원인으로 중국 정부가 지난 1979년부터 시행해온 한자녀 정책을 꼽았습니다. 중국의 가구당 평균 자녀 수는 지난 1970년대 평균 6명에서 지난해 가구당 1.5명 수준까지 내려왔는데요. 1990년대 1.07%였던 연평균 인구 증가율도 2000년대에 들어 0.57%까지 하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던 중국 경제가 노동 인구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의견을 말하는 데 반해 미래의 중국은 생산 과정이 자동화되고 제품이 고급화되는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네, 한때 밖을 돌아다니다 보면 PC방 흔히 쉽게 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인터넷 검색을 실시간으로 할 수 있게 되면서 PC방들이 문을 닫고 있답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컴퓨터 시장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데요. 세계적인 컴퓨터 제조업체 인텔이 3분기 판매 저조에 따른 피해를 대비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밝혔습니다. 인텔의 판매율은 지난해 4분기에 3% 하락한 이후에 최근 판매율 또한 저조할 것이라고 관계자가 전했는데요. 주식 또한 2010년 3월 이후 계속 하락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인텔은 새로운 생산 라인과 기계를 만들기 위해 13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PC 대신 수요가 증가하는 헤드셋과 태블릿 제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전문가에 따르면 인텔은 현재 침체기를 겪고 있는 PC 시장에 큰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인텔은 한때 전 세계 80%의 점유율을 차지할 정도로 PC 시장에서 큰 손이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침체기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인텔의 현재 겪고 있는 침체기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음 기사 가보시죠. 스마트폰 시장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단연 스마트폰 강자가 있죠. 바로 삼성과 애플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두 기업은 지난해 4분기 스마트폰 시장에서 경쟁 업체들과의 격차를 더 벌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증가한 가운데 특히 삼성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는데요. 삼성은 지난 4분기에 6,100만 대의 출하량을 기록해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71% 증가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애플도 삼성에 비해 조금 뒤졌지만 지난해 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4,600만 대를 출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삼성과 애플을 제외한 기업들은 저조한 성적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노키아는 4분기 스마트폰과 모바일폰 출하량이 8천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또 블랙베리의 제조사인 리서치인 모션도 4분기 출하량이 30%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김원규 아나운서와 함께 외신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집중 관찰 시간입니다. 오늘 종목은 에이블 CNC고요. 오늘은 동양증권의 박진희 차장 전화 연결해서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에이블 CNC가 가지고 있는 이슈 좀 살펴봐 주시죠. 네, 에이블 CNC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브랜드는 조금 인지가 돼 있는데. 예. 네, 화장품 브랜드 중에서는 미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샤라고 그러시면은 그럼 잘 알죠. 아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화장품을 판매하고 이제 제조하고 유통하는 그런 전체적인 토탈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는데요. 전체적으로 미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저가 브랜드 중에서는 상당히 점포 지배력도 있고 최근에 좀 더 직영점이라든지 판매점을 많이 확보하면서 매출을 계속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소비 관련주로 알려지면서 과거 작년 1년 동안 거의 주식시장에서 화장품 관련 업종을 이끌어왔던 예. 주역이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특히 12월 달에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서부터 조금 더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어차피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작년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4분기 실적 역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상당히 좀 늘어난 폭의 실적이 예상됨에 따라서 주가도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에이블 CNC 최근 많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는데 수급사항 포함해서 증시에서는 어떤 흐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특히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중국 관광객이라든지 아니면 중국 현지에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주가도 역시 12월 달에 저점을 찍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피 200 편입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81,000원대인데요. 지금 수급으로만 놓고 본다라면 외국인들은 좀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기관의 계속적인 매수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주가도 지금 상당히 올라 있는 모습인데요. 직전 고점이 91,000원대인데 지금 현재 81,600원 종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8만 원을 좀 계속적으로 좀 유지하는 게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좀 보유하신 분들한테 팁을 드리자면 약 한 77,000원대 정도를 가장 강한 지지 라인으로 설정하셔서 단기 대응을 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은 물론 아까 방금 말씀드린 지지선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8만 원이 잘 유지되면서 상향 쪽으로 계속적으로 주가가 이동을 할 때 오히려 조금 더 매수를 추격 매수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좀 매수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겠고요. 다만 기존 보유자분들이나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도 직전 고점대 보기에는 9만 원대의 저항 돌파를 조금 더 염두에 두시면 그 부분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단기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동양증권 박진희 차장과 함께 에이블 CNC 집중 관찰해봤습니다. 오늘 비도 내리고 날씨도 좋지 않은데 활기찬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경영연구원의 홍병각 고문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예. 네, 정권 2기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문제가 지금 오바마 정권이 내걸고 있는 두 개의 명제가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적자 감축이고요. 예. 그다음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겉모습만 예. 봐서는 굉장히 상충되는 두 개의 명제를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하다 보니까 예. 최근 이제 보도를 보면은 오바마노믹스 2.0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고모님? 그게 세계적인 이슈 아닙니까? 어느 나라든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예. 재정 적자의 감소, 일자리의 창출. 예. 지금까지 이제 확장을 해오던 경제가 이제 2008년에 재정 위기를 해서 이제 축소가 예. 되기 시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적자는 그걸 해결하는 적자는 많이 쌓이고. 예. 또 고용은 지금 많이 줄고 예. 이 기업의 그 활동이 줄었으니까. 그래서 그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예. 이걸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느냐. 제 생각에는 상당히 이 양쪽을 다 희생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돈 있는 사람들을 세금 좀 더 물게 하고, 예.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에 이제 인센티브를 좀 주고, 예. 그 양쪽으로 이제 손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동안 오바마가 상당히 정치적으로 발목을 잡혀 있지 않았어요. 예. 공화당에 발목을 잡혀 있었고, 또 대선을 치느라고 과감한 정책을 못 썼고. 예. 그러니까 오바마의 첫 텀은 일면 보면은 부시가 다 저질러 놓은 잘못을 뒷수습하는 시간이 수습하는 시간도 4년이 다 갔거든요. 근데 이제 공화당에서는 그걸 인정해 주지 않고 예. 사정없이 오바마를 공격을 했다고요. 너 뭐 이렇게 재정 위기를 극복을 했는데 예. 돈을 그렇게 많이 우리가 1조 가까운 돈을 쓰게 해줬는데 경제가 왜 살아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이제 꼼짝을 못했는데 예. 일단 대통령이 되고 이제 재정 적자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더 이상 쌓지 않아도 예. 꾸려나갈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제2텀은 조금 더 소신 있는 경제 정책을 하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은 레이건 대통령 이후로 네. 부시 대통령까지 사실 신자유주의 경제에 예. 의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움직였고요. 예. 그 어떤 폐해가 고스란히 현 시점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제서는 뭔가 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해서 경제를 시장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일자리 늘리기 위해서는 뭐 재정 지출을 늘렸죠. 예. 근데 지금은 재정 지출을 줄여야 되고 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상충되는 문제들을 동시에 균형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예. 지경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이간에서 시작해서 부시까지의 그 경제 정책은 예. 말하자면 이 경제 이론으로 따지면은 예. 프리드만 이론이거든요. 예. 자유에 맡기자. 시장 하게끔 내둬라. 그러면 경제가 잘 될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것이 결국 재정 위기로 인해서 그 정책에 하자가 있다 하는 예. 게 경제학자도 그렇고 또 이 재정 정책자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제는 그걸 좀 수정을 해야겠다. 그것이 아마 콘센서스 합의가 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제는 케인지안이 지금 고개를 들고 있거든요. 재정 정책을 좀 적극적으로 써야 된다. 예. 그래서 문제는 이제 실업 아닙니까? 예. 미국이 지금 실업이 8.7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려왔거든요. 7.8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좀 수그러들고 있는데 속도가 느리단 말이에요. 예. 속도가 느리고 아직 실업자가 많고 예.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오바마는 수출을 좀
수출을 해보자. 예. 미국 국내 경제는 아직도 힘이 많이 빠져 있으니까 예. 수출해보자. 그래서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제조업을 좀 육성해서 수출을 늘리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이슈가 또 하나 있고요. 지금 네. 뭐 이제 재정 관련된 이슈인데 네. 사실 뭐 올해 초 재정 절벽 이슈가 굉장히 화두가 됐습니다만 한 고비는 넘겼었죠. 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는 부채 상한 한도를 이미 넘어선 상태고요. 네. 부채 상한 한도를 조정을 하고 네. 그다음 재정 지출을 삭감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이제 2월 말에 올 것이다. 예. 근데 계속 지금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시는지. 재정 절벽 또는 이제 재정 한도 예. 이거는 이제 의회에서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죠. 하나의 풋볼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예. 2월이 되면은 답을 해야죠. 근데 미국의 여론이요 참 예. 재밌는데 예. 이번에 대통령이 당선이 돼가지고 나오는 지금 여론을 보면은 오바마 인기가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50%가 넘어서 올라가고 거의 있고. 60%에 좀 육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그 공화당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선거 전에는 국민들이 상당히 서포트를 많이 했다고요. 나라에 빚 자꾸 지고 오바마 이게 정책이 잘 안 된다 하는데 국민들이 지금 서서히 돌아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공화당의 그 말하자면 강경 정책이 이게 문제가 많다. 이렇게 여론이 돌아가고 있으니까 요전에 저기 연말에 답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번 2월 말에도 저는 답이 된다고 봅니다. 답을 만일 공화당이 안 하고 그 시행의 재정 그 한도를 올리지 않고 고집한다면은 예. 이번에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거든요. 예.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 행방이 미국은 중요하다고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타협이 된다고 보시는 거고. 예. 사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제조업 기반의 어떤 수출을 지금 장려할 네.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적자 예. 감소를 통해서 이제 재정 안정화도 또 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상층 그 예. 부자세를 지금 이제 올리자 45만 불 이상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오는 재정 수입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그 정책을 계속해 나가야 근데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네. 오바마 정부가 핵심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죠. 예. 그런 복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 공화당과의 이렇게 협상이 있어서 계속 걸림돌이 돼서 결국 예. 오바마 정부의 발목을 잡지 않겠느냐. 예. 어떻게 보시는지. 일부 미국의 정치 평론가들은요, 예. 그 미국의 그러한 그 메디케어를 예. 대통령마다 성공한 대통령이 없어요. 오바마가 처음 했거든요. 그 취임 초에 그 인기를 이제 등에 업고. 예. 등에 업고 메디케어 개혁을 했는데 이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당히 위대한 업적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고 시간이 이제 이게 시한이 있으니까 한 3년 걸리거든요. 예. 서서히 되는데 미국의 그 소위 보험업자들의 그 라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그 보험업자들이 결국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이게 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비로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제일 못한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 그것이 시정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우리가 이제 오바마 2기 정부의 이런저런 과제들 그리고 나아갈 방향들을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뭐 관심을 갖는 게 지금 미국 경제가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뭐 35% 정도가 되고요. 예, 그건 신문에 그렇게 나왔는데 그게 옳지 않고 한 25%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미국 경제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무래도 미국 경제는 금년에 좀 좋아지는 모습을 보일 거는 같은데 속도는 좀 더딜 것 같고요. 근데 미국이 제조업 중심의 수출 드라이브를 걸다 보면 안 그래도 지금 환율도 좋지 않은데 한국과 또
맞부딪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도 있습니다. 한국은 물론 사실 대미 수출도 일정 부분 늘어나겠지만요. 그리고 또 한국은 사실 예. 미국 입장에서 보면 얼마 안 되거든요. 한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국에서는 저는 전략적으로 예. FTA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최대 활용을 해서 예. 미국하고의 교역을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미국은 주로 이제 관심이 중국이에요. 예, 한 20% 정도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좀 그 민첩하게 움직이면은 활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FTA를 잘 활용해야 되겠습니다만은 미국이 중국을 상대하면서 무역 적자를 줄이려고 만든 어떤 테두리에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까봐 좀 우려가 됩니다. 별 걱정은 안 해도 되는지. 그러나 우리는 FTA가 있잖아요. 중국하고는 FTA가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유리한 입장이에요. 한 가지 그 오바마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제가 개인적인 걸 생각을 하면은 지금 박 대통령이 신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 중에는 가장 영어도 잘하고 현대 감각이 뛰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오바마가 또 동양에 대한 그 선호도가 굉장히 높거든요. 하와이에서 자랐고 태어났고 인도네시아에서 자랐고 그래서 이 새 대통령이 오바마하고의 그 개인적인 그 외교 디플로마시를 잘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백악관을 통해서 한국의 그 문화 이런 것도 많이 좀 프로모션하고 하면은 좋은 그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무슨 기계적으로 뭐 두 나라의 뭐 무역이 어떻고 하는 것보다도 지금 대통령이 기대하는 개인적인 그 외교 이것이 결실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년 내내 한번 고모님 말씀 기억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FTA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 수출에 드라이브를 걸다 보니까 중국과 좀 부딪히는 일이 생길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도 다자간 틀을 갖다가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TPP라고 불리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 경제 통합인데 여기 보면 이제 저기 일본도 들어가 있고요. 호주, 뉴질랜드, 그다음에 남미 일부국가, 칠레, 페루,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2015년까지 전 품목에 걸쳐서 100% 관세를 철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목표를 가져야 이제 또 국제 협력이 이루어지고. 근데 우리도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제 생각에는 지금 세계적으로 아시아가 세계의 중심이 경제의 중심이 돼가고 있고 앞으로 될 거라고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주로 이제 그 중국이 이제 성장 동력이 있지만 동남아시아가 또 거기 따라오거든요. 지금 아시아 전체로 봐서는 동남아시아가 한 5%, 6%의 성장을 하고 중국이 한 8% 성장하고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그 엔진이 어디 있냐면 아시아에 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TPP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미국 경제를 좀 올리고 싶고 또 한국 입장에서도 거기에 참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이것도 있지만 일본도 지금 동남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의 경제 시대가 이제 열리는 이런 입장에서 참 여러 가지 기대가 많습니다. 제 자신도. 하여튼 뭐 좀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좀 생존해서 계속 성장해야 될 방향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고모님. 요거는 지금까지 하던 얘기가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습니다. 되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 이슈가 되기는 총기 규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이번에 오바마가 대통령 취임 연설 때 다 얘기했는데 총기 규제는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렇게 미국의 소위 그 무기업자들이 강합니다라고. 그 사람들이 정치 자금을 제일 많이 내요. 그래서 이제 공화당 의원들이 다 지금 잡혀 있거든요. 무기업자들한테. 근데 오바마는 이걸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지금 현재는 이 재정 실링 문제도 있고 공화당하고 교섭할 게 많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데 그거 일단락 지으면은 총기 규제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이제 한국 사회도 좀 고도화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묻지마 범죄도 많이 생기고요. 포악해지고 흉악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제가 관심이 가서 오늘 여쭤본 예, 내용입니다. 예. 자, 오늘 세계경영연구원의 홍병각 고문과 함께 이제 출범했죠. 오바마 2기 정부, 향후 경제 과제와 그리고 미국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미국의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같이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른 아침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경제 프로그램 생방송 박기준의 여보세요. 출근 준비들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7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새로운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죠. 이에 따라서 재테크 전략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키워드가 또 절세라고 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지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법무법인 부강의 유재선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뵌 지가 한 두세 달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요번에 좀 이제 세법 시행령들이 발표가 됐는데, 개정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개정안은 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일단은 서민생활 영세사업자 지원 초점을 맞췄고요. 중소기업 관련해서 조세특례 제한법상의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좀 확대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고소득자, 고액 자산가들의 그 사치성 물품 소비에 대한 과세, 그리고 그동안은 법령의 미비로 인해서 어떤 변칙적인 증여에 대한 제재 좀 미약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눈여겨볼 부분이 연금과 관련해서 연금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연금저축의 가입 요건이라든지 공제 한도를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영모기지론 그 가입 요건도 확대가 됐고요. 즉시연금 요즘 아주 관심들이 많으신데요. 이 과세 요건이 강화가 됐습니다. 2억 원 이하 이상에 대해서 비과세를 배제하는 쪽으로. 금융상품을 통한 어떤 세제 형평성 중점을 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저소득층을 좀 배려하고 고소득층의 부담을 조금 늘리는 방향에서 개정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큰 측면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어떤 폭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미흡했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예. 자, 아까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세제 혜택 또 말씀을 하셨는데 범위 확대가 좀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는데요. 우선 중소기업 지원 세제 적용 대상이 기존에는 제조업이나 광업, 물류산업이나 건설업 같은 업종, 약 41개 업종에 제한이 됐었는데 이번에 사회복지 서비스업하고요. 일반 도시가스 사업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R&D 세제 지원에 백신이나 임상평가가 포함이 됐어요. 청년 실업 대책 일환으로 우리 특성화고 졸업생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다니고 있던 중소기업에 복직을 하게 되면 세제 지원을 해주게 그 규정을 정비했는데요. 복직 후에 2년 동안 지급되는 급여,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하는 법안 정비가 됐습니다. 중소기업의 좀 인력 부족 현상을 완화해 줄 수 있겠네요. 그렇죠. 좀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시는지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세목에 있어서 지금 그 중소제조업 지원을 위해서요. 농수산물에 대한 의제 매입세 104분의 4%로 조정이 됐고요. 국세징수법에서 그 제기하는 중소기업들을 위한 징수유예 기간 특례 일몰기한을 올 연말까지로 확대를 했습니다. 요건도 완화가 됐어요. 그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납부기간 유예 효과적으로 잘 운용되리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좀 중소기업에 대한 배려가 좀 눈에 보이는 그러한 개정안인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요, 이런 혜택만 주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나 그 법인 전환을 통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있는데 요거 사후관리 규정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조세 회피에 대해서는 또 엄격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요, 이제 고소득층의 증세 방안도 나오고 하는데 아무래도 세수 좀 확충하기 위해서는 거둘 것만 제대로 걷어도 좀 이렇게 충분한 세수가 확보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세금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좀 많은 부분에서 세금이 새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박당선인의 입장에서는 그 국민들의 직접적인 세부담 높이지 않고 세율 조정하지 않고 그동안 그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세 특례를 통해서 걷지 못했던 세금들 많이 걷겠다. 또
또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그렇죠. 못 거둔 세금 좀 걷겠다라고 하는데 사실 필드에서 일하는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거둘 수 있는 세수입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작년 3, 4분기, 4, 4분기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면서 그 세수입 확보에 비상이 걸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당국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하반기를 보낸 걸로 짐작이 돼요. 근데 올해는 또 세수입 여건이 경제 현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과세당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망이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뭐 지금 논지를 빗나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경제, 지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글쎄요, 제가 고민을 안 해봐서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교재비, 소득공제 등 좀 서민 혜택들도 이제 좀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좀 일러주시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방과후 교재비뿐만이 아니고 보육 지원을 위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급식비, 또 방과후 수업료 같은 경우에도 소득공제 대상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소득공제 실효성이 좀 제고될 것 같고요. 생산직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종전에는 월정급여 100만 원에서 총급여 2천만 원까지 한도였는데요. 이것을 월정급여 150만 원, 총급여 2,500만 원 이하인 경우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장기간 해외 선박 근무 등 그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비과세 혜택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가 됐고요. 영세사업자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서 간이가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제고가 됐습니다. 조정이 됐고 매입세 공제 확대 등을 통해서 영세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겠다라는 노력도 보입니다. 근로자력 장려세제 ERTC 모두들 관심이 많으신데 이 그 대상 업종이 고소득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으로 추가가 됐어요. 또 연말정산 선택할 수 있는 사업소득자의 범위가 그 보험 모집인 또 다단계 판매원뿐만이 아니고 음료품 배달원들도 추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서민 지원 세제 혜택이 좀 폭넓어질 거라고 봅니다. 유 대표님은 나오시기 전에 뭐 외우고 나오십니까? 제가 여쭤보면 줄줄줄 나오시는 것 같아요. 아이, 고맙습니다. 맨날 보시는 내용이라서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매일 개정안이 나오면 저희들이 계속 숙지를 하고 보다 보니까. 그다음엔 아주 저한테 희소식인데요. 생활 부분에서 이제 비싼 가방 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고가의 가방에 대해서는 과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도 가격이 뭐 싸서 팔리지는 않는 거니까 일단 2014년 1월부터 출고 가격이나 수입 가격이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별 서비스 20%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가방 가격이 올라가겠죠. 근데 현재 지금 고가 수입품 명품 가방 같은 경우에는 수입 가격이나 원가에 불과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아주 계속 가격이 올라간다 그래요. 그래서 20% 개별 서비스의 과세가 어느 정도 소비를 좀 억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올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번 개정안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이제 즉시연금과 연금저축, 아까 이제 서두에 언급을 하셨지만 역모기지론 등인데 노후 대비 3종 세트 상품의 세제 변화. 아무래도 은퇴하신 분들 좀 관심이 많을 것 같고 또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도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좀 살펴봐 주시죠. 그렇죠. 이번 금융권에서 굉장히 관심이 크던데요. 몇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선 초점이 고액 자산가나 그 중산층 간의 형평성을 좀 제고하겠다. 그리고 연금 재원을 확충하고 노후 생활을 안정화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고민이 보이는데요. 우선 즉시연금이 그 납입 보험료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요. 비과세 혜택에서 배제를 합니다. 근데 다만 보험료를 매달 내는 월납식 저축성 보험하고요. 종신형 연금보험은 종전대로 비과세 유지가 됩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그 의무가입 기간이 5년으로 완화가 됩니다. 기존에 10년이었는데요. 이걸 5년으로 완화를 하면서 가입 연령 제한도 삭제를 했습니다. 또 납입 한도를 연간 1,800만 원으로 확대를 해서 연금 제한 확충을 좀 지원하기로 했고요. 역모기지론 같은 경우 이제 그 수요가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에 대해서만 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 노후연금을 대상으로 해서 200만 원 소득공제했었습니다. 여기에 이번에는 추가적으로 민간은행의 역모기지론 이용에 대해서도 이자 비용 소득공제 허용하는 쪽으로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영모기지론이 시장에서 소개될 때 기대만큼 그렇게 반응이 좋지 못했는데 그렇죠. 이런 세제 혜택들이 좀 더해지면은 예. 아무래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대를 하는데 공작 예. 폭이 아직까지도 또 200만 원이어서 부족하죠?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렇군요. 자, 또 상속세 및 증여 부분에서는 국내에 살지 않는 비거주자에 몰리는 증여세 과세 범위가 지금 확대되는데 뭐 쉽게 말해서 이제 탈세 부분에 대한 방지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비거주자, 국내 예. 우리가 거주자 기준을 구분할 때 국내에 1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두면 거주자로 봤는데 예, 예. 1년 이상 나가 있으면 비거주자입니다. 예. 이 비거주자가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에는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만 증여세 납세 의무를 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자산가들이 해외로 재산의 유출을 통해서 변칙적으로 증여를 하고요. 그에 따른 국고 유출이 문제점으로 계속 제기가 돼 왔었는데 이번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국내 소재 재산뿐 아니고요. 해외 금융 계좌에 보유된 재산 또 국내 소재 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 법인의 주식 예.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다 추적 가능한가요? 요즘 역의 그 탈세에 대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예. 이 그 시스템이 잘 정비가 돼서 가능할 걸로. 요번에 국세청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해외 그 계좌들 통해서 그 탈세 추진을 많이 했거든요. 예. 앞으로도 아마 좋은 성과들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개정된 세법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가장 관심 갖는 부분이 아마 부동산일 것 같습니다. 네. 뭐 부동산 거래가 완전히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거래 활성화시키는 것이 부동산 경기 살리는 최우선 목표 같고요. 세법 어떻게 개정됩니까? 일단 큰 폭의 조정은 없는 것 같고요. 예. 불합리한 규제 완화해서 거래 활성화에 좀 도움을 주자. 또 현재 부동산 침체에 따라서 납세자들이 좀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피해를 좀 최소화해보고 형평성을 제고하자 하는 측면에서 정비가 된 걸로 보입니다. 예. 좀 복잡합니다만 우선 부동산 매매업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여태까지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배제가 됐었는데 이걸 추가해주고요. 예. 혼인이나 동거복량을 위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 이 주택이 늘어나게 주택 수가 늘어나는 경우 1세대 주택 비과세를 특례적으로 규정을 했었는데요. 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집을 취득하게 되는 예.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해주자라는 입주권 과세 전환 되지 않도록 보완한 측면이 있고요. 조합원 입주권의 전환 전에 주택을 보유한 기간도 예.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에 포함을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예. 중과 배제하는 임대주택의 요건에 면적 기준을 폐지를 했고요. 그 납세자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 주택의 일부가 수용이 되고 남아있는 잔존주택 예. 여태까지 2년 안에 팔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팔 수 있는 이 경기가 워낙 경색이 되다 보니까 팔리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기간을 5년으로 연장을 해서 예. 현재 부동산 침체 상황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 상속주택의 경우에도 상속 개시 시점의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를 적용하도록 예. 다주택자 간의 형평성을 도모를 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요거 참 마지막 질문인데 예. 요거 좀 시간이 거의 다 됐겠는데 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됐었죠.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 부과 유보는 됐습니다. 아직 뭐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것 같은데 간단하게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아직까지 국민적인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라고 하지만 워낙 사회적 논란이 큰 작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그 작업 후에 세법 개정으로 이루어질 그 세수입 효과 아무래도 부족해서 유보가 된 것 같은데 조기에 그 가시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긴 좀 어렵지 않나. 네, 아직도 공감대 형성돼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유재선 법무부인 부광대표와 함께 세제 시행안 개정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께 좀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이른 시간 출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박희준의 여보세요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리는 눈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친다는 예보고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저는 다시 내일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